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청렴윤리 실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 청렴 많이 들어보셨죠? 청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현재 김포대학교에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은행에 30년 이상 제가 근무하고 경력 컨설팅 센터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직업 윤리라든가 아니면은 경력 관리, 재취업, 자산 관리, 소상공인 관련된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면접관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의처 사항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 이런 쪽에 제가 다수 기관에서 강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 명강사 경진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그랑프리를 받는 그런 영광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잠깐만요. 예. 먼저 생각해보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 10년 전에 그 카자흐스탄의 그 은행에서 파견을 내서 그쪽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1월 달에 저녁 때 공항을 딱 내려서 가는데 자욱한 그 안개가 많이 끼고 쾌쾌한 냄새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습니다. 내려서 이제 숙소로 가서 다음날 물어보니까 그 메탄을 떼고 있더라고요. 메탄을 떼는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오잖아요. 경찰관들이. 그래서 경찰관이 오면은 막 숨습니다. 도망가거나 막 숨거든요. 경찰관을 보고 숨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찰관을 만나면은 패스포트를 달라고 해요. 그럼 패스포트를 주면은 그 패스포트를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때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면은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부패가 심했던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무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한국의 슈퍼 같은 곳이 그쪽에 있습니다. 상점이 있죠. 마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초코파이도 제가 있어서 사 먹고 하는데 초코파이 맛있잖아요. 그죠? 특히 정이라는 거에 끌려서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코파이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코파이 사항을 사가지고 이제 가져가면은 거기 현지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초코파이를. 그래서 초코파이를 제가 나눠주면서 친분 관계를 조금 더 가져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초코파이 지금 한 상자잖아요. 이 10상자를 제가 만약에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간직에 있는 분한테 제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하면서 관계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이게 뇌물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카자흐스탄에 그때 제가 경찰을 만나고 그쪽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이 많았던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120개의 그런 그 나라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것들이 부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부패라는 것들이 이제 성행했습니다. 어떨까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게 부패일까요? 이게 뇌물일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초코파이 그 한 통을 이제 10통을 이제 모아서 상자로 해가지고 전해졌다 그러면은 선물일까? 뇌물일까?
예, 아리까리하네요. 네, 그죠? 우리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직업윤리, 그리고 청탁금지법, 청렴윤리 실천의 세 가지에 관련해서 제가 우리 전문가님, 외부 전문가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업윤리, 여러분 지금 재직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녔던 분도 있고,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직업윤리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교육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 내에서 직장이 바르게 일을 할 수 있고 부정이 없고 기업을 성장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우리 외부 전문가님들은 대처하시겠습니까? 평소에 나를 어떻게든지 자르려고 하는 그런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회사의 기밀을 뺐어요. 빼내가지고 이용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평소에 나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뭔가를 뜯어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신고를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외부 전문가님들은, 그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내가 팀장을 맡게 되는데 고객 정보를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정보를 쓰면은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그걸 사용하게 되면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까요? 고객 정보를 사용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고객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늦더라도 수집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후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많은 유혹들을 받죠. 그죠? 내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뭔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족 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수술해서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수술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다행히 뭐 척추 수술이어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그런 위중한 수술보다는 돈이 적게 나오긴 했는데, 암 수술이나 뭐 줄기세포를 투여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억 이상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이 어디서 구할 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돈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겠죠. 그 중에 이제 그 회사 돈을 1억을 횡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유혹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 공금을 횡령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의 상황은 항상 이런 갈등의 의사결정의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할지 아니면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받을지 아니면 묵인하고 그냥 실행해 버릴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직장에 있는 그런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윤리 수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이익이 되는 일보다 옳고 유익한 일을 하겠다. 1점에서 5점까지 있는데 한번 체크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이익이 되더라도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일은 지적하는 편이다. 나는 내 업무보다 다른 사람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나는 평소에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 사회,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조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시받기 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속한 조직에 주어진 업무는 제한된 시간까지 처리하려고 한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나는 조직의 규모와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다.
나는 조직 생활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한다. 나는 질책보다는 칭찬이나 격려 등의 긍정적인 언행을 많이 한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느 쪽이 많을까요? 4점인가요? 5점인가요? 대부분 4, 5점이죠. 예, 4, 5점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윤리 수준을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내가 윤리 부분에 있어서 직장 윤리, 공동체 윤리, 그다음에 근로 윤리 쪽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이제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황희정승과 판관 포청천 그리고 세종대왕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황희정승 잘 아시죠? 조선시대 고려 때의 공민왕 시절부터 조선시대 문종까지 아마 살아계셨던 분일 겁니다. 이 황희정승이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우리나라의 감사원에서 3대 청백리 중에 황희정승 이분을 선택을 했고요. 세종 때도 이분이 청백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의 일화는 여러 가지가 많죠. 진짜 내가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고 이걸 떠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분이죠. 세종대왕께서 궁궐 밖으로 나갔을 때 이 황희정승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집을 방문했는데 이불 있잖아요. 이 덮는 이불이 군데군데 누더기가 돼 있어가지고 막 집어넣은 그런 자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돗자리가 깔려 있는데 돗자리가 많이 좀 해져 있는 그래서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희정승, 이 이불과 돗자리는 가려울 때 긁을 때 참 좋겠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죠. 결백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황희정승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정승으로서의 그런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청백리 중에 한 사람이죠. 좀 다른 의견도 있긴 있어요. 아들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을 놓고 봤을 땐 그렇다는 것을 우리 한번 볼 수 있겠고요. 판관 포청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1994년부터 1996년 동안 KBS에서 판관 포청천이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외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아마 다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 드라마를 보면 아주 통쾌하지 않아요? 예? 이게 고위 간직에 따라 그걸 불구하고 처단하는 그 모습이 진짜 멋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송나라 때 카이텐인가 하는 수도에 이분이 최고의 행정 장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실에 있는 그러한 친인척들이 많고 지위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포청천은 포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승은 이분이 판결을 내릴 때는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분을 염라대왕이라고 표현까지 했었죠.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철면무사라고 합니다. 철면무사. 안면이 철로 돼서 사사로운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사람.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사람. 그런 일화가 있고요. 하도 웃지를 않아가지고 이 양반이 웃지를 않아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포승이 웃는 것을 보는 것은 중국의 항하강 누렇지 않습니까? 그 항하강이
맑아지는 거, 누런 물이 맑아지는 걸 보는 거와 같다는 정도로 이 판관 포천청에 대해서 이분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종대왕님은 이 두 분하고 어떤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그걸 보면은 세종대왕께서는 14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이라고 알잖아요. 그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을, 뇌물금지법을 발표를 했던 그런 대왕입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이분이 처음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선 초기 건국할 때 조준하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최초로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죠. 그게 경제육전이죠. 경제육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뇌물금지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도전이 왕자의 난으로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흐지부지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하도 이제 세종대왕 때 먹기 살기가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간직이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보겠다 해서 1424년 7월에 그 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법을 만들 때 그 그때 영의정이었던 유정현이 보고 영의정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법을 내가 만들까, 아니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자기가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영의정은 사법기관에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세종대왕은 법을 잘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하고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법이 선물을 주는 자도 걸리고 선물을 받는 자도 양자 처벌에 관련된 그런 법이었거든요. 이 영의정이 유정현이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만들면 다 우리 지금 여태까지 부정부패했던 것들을 앞으로 못하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이걸 예의 규정을 좀 두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두질 못하고 세종이 얘기했으니까 학답을 넣습니다. 학답을 사법기관을 통해서 학답을 넣어요. 이 법을 시행을 하는데 대신들, 공신들, 나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몸이 허약해서 받는 보약이나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거는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네.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운영이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세종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완전히 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기회를 이제 본 거죠. 1447년 제주 목사 이영문이가 탕간오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도민들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 주민을 학대해서는 되느냐, 이 학대하는 이런 법률은 이러한 것들은 법률을 만들어서 이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회해서 세종대왕이 직접 1447년도에 진짜 뇌물금지법, 양자수석, 예조항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 합니다. 무려 그 예제항을 없이 뇌물금지법을 온전하게 시행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23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요? 그죠? 이렇게 뇌물에 관련된 정과 뇌물과의 선물과 구별하는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감록을박하면서 그 법의 제정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은 바로 만들어졌나요? 그러지 않죠. 예. 이 시대에 세종대왕이 23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직업윤리가 투철을 한 거죠. 그리고 청렴에
본보기를 이제 보여준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럼 이분들이 어떠한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을까요? 직업윤리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사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객관성의 원칙, 공개적으로 뭐든지 증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분들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원칙, 고객 만족, 백성들을 위한 그런 법이라는 거죠. 약자를 위한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처리한다는 거죠. 윤리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죠. 전문성의 원칙, 프로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뇌물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은 내가 부정을 행하는지 부패적인 행하는 건지 뇌물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청렴과 정직, 그 다음에 신용의 원칙 사항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처리를 했죠. 그죠? 공과 사를 구별을 하고 정직하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청렴, 깨끗하지요. 신뢰를, 저 사람이면 판관포천촌처럼 우리 황희정승처럼 뭔가 그 사람 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갖는 게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공정 경쟁의 원칙,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직업윤리에 있어서의 뭐가 가장 중요할지, 지식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직업윤리에 대한 어떤 우리 법규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지켜지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업윤리, 윤리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법으로 있건 없건 간에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한 5가지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OX, 올 거야? 올까요? X일까요? 네. X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하고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우리 현장 훈련 참여 기업 A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외부 전문가, 제가 이제 외부 전문가라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요번에 공공기관에 물품을 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팀장 좀 아시나요? 안다고. 그러면 수의 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없냐고. 이렇게 청탁을 이제 유도를 하면은 제3자가 이제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떨까요? 이게 그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이죠, 위반이죠.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거, 그런 승진이나 뭐 입찰이나 물품 공급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제를 받는 부분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를 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없다면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물품이라든가 청탁 같은 걸 했어요. 청탁금지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품 수수에 관련된 사항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축의금 7만 원하고 하환, 우리 결혼식 할 때 하환 보내잖아요. 3만 원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이죠. 그죠? 축의금이 그러면은 하환 3만 원을 받고
축의금을 3만 원을 받고 화환은 7만 원짜리를 받았다. 거꾸로. 그러면은 청탁금지법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왜? 위반이 아닙니다. 네. 왜 아닌지 또 우리 뒤에 규정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컨설팅을 이제 저희가 해주잖아요. 외부 전문가들이 해주면서 사업주가 뭔가를 좀 줬어요. 수고했다고 뭔가를 좀 줬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았다고 마지못해서 받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조금씩 저도 이제 그 컨설팅 쪽 나가서 이제 보면은 와서 뭐 좀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청렴 계약의 위반일까 아닐까요? 위반이죠. 우리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무료로 그런 사업을 해주는데 정의라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뭔가를 좀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서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지양 우리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박문수 우리 선생님, 외부 전문가님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청약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대상 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든 아니면 공립학교든 학교 법인사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사들이 반발이 좀 심했죠.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제 기획 쪽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팀장이었을 때인데, 기획팀장이 있을 텐데, 제 부장이 이렇게 한날은 이렇게 나가서 술을 많이 이제 마시고 와요. 그럼 어디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퇴근했는데 갑자기 뭐 기자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술판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앉아 있다가 나올 때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나왔죠. 그런 게 옛날에는 과거에 오래전 얘기죠. 언론사들이 많이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전혀 못하죠. 못하고 있죠. 언론 쪽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사실상 이 김영란법을 만들 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많이 있었죠. 적용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공공기관의 장, 그다음 임직원이겠죠.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도 해당되는 거죠. 배우자가 받은 것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은 걸 얘기 안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청탁금지법에 이제 제재 사항이 되는 거죠. 공무수행 사인, 개인인죠. 공무사인, 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 이거 위탁받은 업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민간인인데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공무상에 필요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수행의 사인으로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일반 국민도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어떨 때요? 공직자 등한테 위에 왼쪽에 있는 적용 대상 기관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거나 뭐 이런 것들 청탁을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를 민간인이 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도 여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금지행 그러면은 어떤 게 금지 사항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부정청탁에 걸리느냐?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15가지 종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14가지 그 다음에 기타 14가지에 관련된 유사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 걸린다는 거죠. 그게 인허가 관련된 많죠, 인허가. 요즘에도 뉴스에 그런 게 나왔죠. 뭐 건축에 관련된 이 허가를 해주면은
그 대가로 뭐 땅을 요구해가지고 뭐 이런 기사도 요즘에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인허가라든가 입찰에 관련된 사항도 꽤 있습니다. 입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금품에 관련된 거 아니면 청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항도 많이 유혹을 받는 것 중에 많이 하나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예외사항을 둬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무조건 다 막아버리면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위축될 수가 있겠더라.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한테 요구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행위 사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공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볼까요? 예, 우리 그 앞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 부모님, 가족이나 친척이 예를 들어서 아플 경우에 뭐 횡령에 관련된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의료에 관련된 것도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국공립에 관련된 그러한 의료기관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을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지 못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위독할 수가 있다. 그럼 어때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서 바로 수술이 되나요? 바로 입원이 되나요? 되게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보통 뭐 3개월, 6개월은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청탁을 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서울대는 아니고 다른 병원에 어머니가 아프고 빨리 뭔가를 조치받아야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냥 적절하게 조치를 받으면 되는 상황인지. 그래서 응급실을 가서 조치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수술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응급실을 가가지고 바로 다음날 병실을 가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골프 많이 치잖아요. 그죠? 골프 많이 치시죠. 예. 젊었을 때 우리 퇴직하기 전에 지금도 골프 재직에 계신 분들은 골프를 치고 계시죠. 예, 많이 치고 요즘에 또 골프 붐이 많이 불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골프장에 야, 나 먼저 좀 껴줘요. 뭐 안 된다는 날짜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청탁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이제 걸리는 거죠. 예. 우리 그 태릉 쪽에 있는 그런 그 골프장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을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우리 청탁 금지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부정 청탁이 유형과 그러면 제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이 당사자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부정 청탁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승진이 자꾸 누락돼. 승진이 누락돼. 그래서 상사한테 또는 부장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저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승진에 누락되는지 좀 승진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재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제재할까요? 과태료를 매길까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예. 본인에 관련된 것은 건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근데 이게 법에는 반하지만 제재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청탁하지 마. 그런데 제재는 하지 않을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말을 해서 공정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승진할 사항이 아닌데 승진시켜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공평한데 이 사람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판단해서 올렸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걸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얘기했다는 자체가. 예. 그런데 만약에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 내가 다른 부서의 부장님을 통해서 요번에 차장으로 좀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 부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다면은 이거는 제재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예. 제재 대상입니다.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예. 청탁인 거죠. 본인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하면 청탁이라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까 사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민간의 위탁을 받아서 공공 업무를 하는 사람 사인. 그 사인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그걸 받았어. 그런 내용을 받았어. 그리고 업무를 처리해.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내는 거죠.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중에서 금품 수수 등 금품 등에 대한 수수에 관련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우리가 좀 접촉이 되고 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 청탁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인사청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게 쉽게 이렇게 표면화돼서 잘 발견되기가 누가 내부 고발을 하지 않은 사항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금전에 관련된 금품에 관련된 부분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게 좀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은행에 다녔을 때 모 건설업체 제가 이제 대출 심사역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그래서 전문 심사역이었는데 우리 사법부에 제가 한 2번 불려갔어요. 사법부에.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에 한 번 불려갔어요. 거긴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딱 열고 갔더니 또 문이 있는 거야. 몇 개 문을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청탁받은 거 있냐라는 거죠. 없으니까 이 말단이 무슨 청탁 쉽지 않으니까 없다고 이제 얘기하고 나온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품에 관련된 사항 부분이 기록장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금품에 관련된 사항은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100만 원이라는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직무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는 사항들이 좀 다릅니다. 100만 원을 1회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직무에 관련이 없어요. 근데 100만 원을 초과해서 내가 받았어. 줬어. 그러면은 이게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이제 물게 되겠죠. 예. 그리고 100만 원이 안 돼. 그런데 직무에 관련돼 있어. 그러면은 역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은 내가 60만 원,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를 제가 직무에 관련 없이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게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직무에 관련 없어요. 근데 70만 원이에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또 뭘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식대, 음식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경조금, 조의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선물에 초코파이에 제가 봤던 선물에 관련된 규정이 있죠. 금액이 3만 원, 5만 원, 5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을 해주면 5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초코파이 한 상자를 이제 10개를 모아서 10상자를 해서 박스를 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관리한테 줬다 그러면은 아마 청탁금지법에 해당돼 안 됐을 거예요. 거기는 부정부패 이런 법이 없으니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관리한테 이 10통을 아까 초코파이 그 통 있잖아요. 그 10통을 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뇌물죄로 걸리는 거죠. 청탁금지법. 왜냐면 그 한 통이 한 9,380원인가?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10통이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걸리는 거죠. 그죠? 5만 원을 초과했어요. 선물. 그런데 선물 중에서도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공품,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을 섞어서 할 때는 10만 원까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퀴즈. 우리 좀 전에 퀴즈 했잖아요. 예. 농수산물이 7만 원이고 현금 3만 원을 줬어.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 그러면 처벌 대상일까요? 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죠?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전체 10만 원인데 뇌물에 해당되는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조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의금, 축의금은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무 수행이나 유무 수행과 관련 없는 따 하더라도 알아야 될 게 3, 5, 5, 100이라는 숫자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3만 원 음식에 관련된 거죠. 음식물. 5만 원 선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5만 원 경조사비에 관련된 거. 그리고 100만 원 뭐라고요? 100만 원은 일회성 뇌물이냐 아니냐. 그거는 직무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다 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그러한 경우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또 볼게요. 사례를. 예.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이에요. 친구 사이에 A, B, C가 친구 사이에요. A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제약회사. 나머지 B는 공직자예요. 그런데 A가 야 친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서로 뭐 어떤 직무에 관련해서 뭐 부탁하고 이런 사이가 전혀 아니야. 그럴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60만 원을 먹었어요. 뭐 저녁 먹고 술 한 잔 먹고 한 60만 원이 나왔어. 근데 누가 찔렀어. 이 공기업 직원 C를 질투하는 어떤 사람이 찔렀어. 그러면 어떻게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 OX 해당이 된다. O 안 된다. X. X죠. 안 되죠. 예, 100만 원이 아니에요. 직무에 관련이 없는데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우리 앞서 봤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금지되는 금품 또는 상규법규상에 허용되는 등의 그 예외사정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런 거예요. L가 건축가 L가 B구청에 있는 K공무원 이 두 사람이 조금 친분은 있지만 직무에 관련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미래에도 이런 행위를 안 할 거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K공무원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1번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 O. 2번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다. X. 올 거야, X일 거야. 우리 배웠죠? 앞서 배웠죠?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겠죠. 1년 동안 매년 해계년도 1년 동안에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청렴 윤리 실천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윤리에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지식을 많이 알았다. 나 직업윤리가 투철한 사람이야. 가치관도 뚜렷해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 우리 항서구 우리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떨까요? 지식도 있어, 잘 알아, 가치관도, 근데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공직기관에서 이런 실천 항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볼까요? 부패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 딱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청탁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청탁을 부패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자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타는 한 달치 소득 있잖아요. 3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지 말라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3배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행에 다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냐? 이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오를 때는 막 오르다가 어느 정점이면 반토막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주식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근데 비트코인은 안 그렇잖아요. 그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하고 뭐 돈 조금 빌려서 하고 대출을 뭐 조금 받아서 하다가 그게 자꾸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점점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은요 못 견딥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든지 직장을 다니면은 직장에서 알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돈을 부에서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부패, 이 청탁이라든가 아니면은 횡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빚보증, 지금은 빚보증을 거의 안 하잖아요. 빚보증을 해가지고 망한 그런 친구, 저희 친구가 아직도 신용불량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로 이 빚보증은 무섭습니다. 형제 자매한테 빚보증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도 좀 신용불량 상황에 지금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잘 살았던 그런 집안인데 도박, 도박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합니다. 도박 잘못하면 집 날리는 건 우습잖아요. 손을 잘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도박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도 더치페이 하자. 각자의 돈을 내자. 이런 얘기 뒤에 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마당발을 되려고 하지 말자. 우리 보면은 대인관계가 아주 너무나 이 많은 사람들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를 이런 거예요. 제가 여행을 어디를 좀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티켓이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마당발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해 볼게 해가지고 딱 보여준. 고맙죠. 당사자는 일단 고마운데 이게 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일단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거절의 방법을 좀 잘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죠. 청탁을 한다 그러면 잘 지혜롭게 잘 거절하는 방법.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제가 관공서 직원들 만나러 가면은 1층 로비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청탁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것들은 비밀리에 하는 건 아니지만 공개된 부분 사람들은 괜찮기 때문에 현관 로비에서 만나서 얘기를 이제 오픈된 장소에서 오픈된 말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상 속에서 청렴의 의식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 전환에 관련된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하고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또 직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더치페이로 가자. 깨끗이 내가 먹은 건 내가 내고 내가 살 거는 내가 사고 이러자라는 거죠.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좀 야속하나요? 네, 공직자일 경우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겠죠.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바뀌면은 관행이 바뀌는 거고요. 관행이 바뀌면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직업윤리, 가치관이 중요하더라. 뭐가 법과 규칙 이런 것들,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비전과 미션 이런 거에 맞게 정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가치관이 중요하더라. 청탁금지법 뭐 알아야지 뭐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청렴 윤리 실천을 하자.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실천을 하자는 거죠. 부패나 뇌물이나 아니면 청탁에 관련된 그런 위험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사자성어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윤리 가치관을 있어요. 여기 이제 실행도 같이 볼게요. 청탁금지법 지식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윤리 가치관도 없고 청탁금지법 지식도 없다. 이런 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설상가상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윤리 가치관은 없어. 하지만 청탁금지법 지식은 아주 많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험천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위험천만한 사람. 그러면은 윤리 가치관은 아주 많아요. 근데 청탁금지법 지식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천만다행이죠. 부정청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윤리 가치관과 청탁금지법 지식을 같이 잘 갖추고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사람? 네. 금상첨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 외부 전문가 모든 분들이 금상첨화 이런 분으로서 진짜 훌륭하신 자기 업무 잘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탁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청렴 윤리 실천 교육상 부분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